제국화의 패권 41. 인간 주체성과 실천적 지혜. 제국화는 결국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권력과 질서가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수용하며 때로는 거부하는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외부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형성한다. 따라서 제국화의 구조를 넘어서는 출발점은 언제나 개인의 자율적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자율은 단순한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는 책임과 결합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결정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자유는 쉽게 욕망의 확장으로 흐르지만, 책임을 동반한 자유는 관계를 살리고 질서를 세우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개인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적 윤리로 확장된다. 제국이 힘과 효율을 중심으로 질서를 조직한다면, 성숙한 인간은 책임과 배려를 통해 질서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러한 자율과 책임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사유와 인식에 머무르는 신념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일상의 선택과 행동, 공동체 안에서의 참여와 결단을 통해서만 인간의 주체성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다. 소비의 방식, 관계의 태도, 사회적 선택 하나하나가 구조를 지탱하거나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작은 선택의 반복이 결국 큰 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실천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 과정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욕망과 한계를 분별하고 상황 속에서 가장 바른 길을 선택하는 통합적 능력이다. 역사가 보여준 제국의 흥망은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절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숙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실천과 지혜가 하나로 결합될 때 완성된다. 권력의 유혹과 구조의 압력 속에서도 스스로를 절제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제국적 질서를 넘어서는 진정한 대안이 된다. 이러한 인간이 존재할 때 문명은 더 이상 힘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성찰과 공존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42. 상호 이익의 질서로서의 보편적 정의. 제국화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흔히 착취와 폭력, 사륙과 정복의 연속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만 머무를 때 우리는 제국화가 지닌 또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보지 못하게 된다. 제국화는 반드시 억압과 강제의 구조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질서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정의란 한 중심이 자신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공정한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형성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고대의 제국 가운데 일부는 단순한 수탈을 넘어 다양한 민족과 지역을 포괄하기 위해 행정과 조세, 법적 기준을 조정하며 일정한 상호성을 유지하려 했다. 이는 완전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일방적 착취만으로는 장기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근대 이후의 국제 질서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무역과 협약, 규범의 형성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구조가 작동할 때 제국적 질서는 폭력이 아닌 안정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제국화는 강제와 복종의 논리를 넘어 협력과 합의의 질서를 지향하게 된다. 보편적 정의는 힘의 독점이 아니라 규칙의 투명성과 책임의 공유를 통해 형성되며,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며, 갈등 역시 파괴가 아니라 조정의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결국 제국화의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있다. 정직과 책임, 그리고 공정한 합의가 포함될 때 제국적 구조는 단순한 지배를 넘어 상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로 전환된다. 인간과 공동체가 이러한 원리를 실천할 때 제국화는 더 이상 반복적 파괴의 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43.
제국화와 천국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적 보편성. 제국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한 지배와 착취의 구조를 넘어 일정한 질서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호 이익과 책임을 전제로 한 제국적 구조는 안정과 효율을 제공하며 다양한 집단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은 교차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지혜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제국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불균형은 언제든 갈등으로 드러나고 권력의 집중은 제도의 경직을 낳으며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건강성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에서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서를 제시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동체는 단순한 이해, 조정이나 이익의 균형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라는 원리에 의해 형성되며 인간의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각 개인은 더 이상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연합은 외적 통합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서 비롯되며 강제나 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과 신뢰를 통해 지속된다. 제국적 구조가 제공하는 협력과 질서는 일정한 유익을 지니지만 완전한 정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 구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결합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상호 이익이라는 틀 위에 사랑과 용서, 섬김의 윤리가 더해질 때 공동체는 단순한 공존을 넘어 진정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힘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관계와 희생의 원리가 중심이 될 때 인간은 반복되는 폭력과 착취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안에서 영적 풍요와 지속 가능한 질서가 함께 형성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제국을 대체하는 또 다른 권력이 아니라 권력의 의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44. 후기적 관점에서 본 제국화 한계와 하나님의 뜻. 제국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이러한 구조는 혼란을 줄이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유익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제국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해관계의 불균형은 언제든 갈등으로 드러나고 보편이라는 이름은 특정 중심의 이익을 정당화하며 권력의 집중은 제도의 경직을 낳고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건강성을 약화시킨다. 이런 면에서 제국화의 패권에 대한 제국화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것의 한계인 인간은 유한하며 어떤 구조도 스스로를 절대화할 때 왜곡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왔다. 따라서 제국적 질서는 스스로를 궁극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의한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초월적 기준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뜻은 특정 권력이나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상대화하고 인간의 교만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질서를 제시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단순한 이해의 조정이나 이익의 균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를 통해 형성된다. 이 질서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지 않고 타인을 향한 책임과 섬김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구성한다. 제국적 구조가 제공하는 협력과 질서의 원리는 이러한 사랑의 윤리와 결합될 때 비로소 왜곡되지 않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다. 결국 제국화의 문제는 구조 이전의 인간의 문제이며 그 해결 역시 인간을 넘어서는 기준에서 비롯된다. 상호 이익의 질서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제국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 된다. 힘과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원리가 공동체를 이끌 때 인간은 반복되는 폭력과 착취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안에서 보다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보편적 질서를 가진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